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혜선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중에서요.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까지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기도 정말 힘듭니다. 자, 여기에요. 또 취업 포털 모 사이트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내 연봉에 만족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씁쓸하기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연봉, 부동산 경매로 채우기라는 주제인데요. 자,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 변호사이시죠. 김은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내용 정말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부족한 연봉 경매로 채워라라는 게 강의 주제인데요. 네.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렇게 쉬운 토지 이런 물건 소개는 아닙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 특수물건 중에 하나로서 건물이 건축 중에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서 입찰을 하느냐. 이 물건도 나홀로 입찰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보통 한 10억짜리 토지가 한 2, 3억 또는 1, 2억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특수물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좀 끝까지 시청하시다 보면은 나의 부족한 연봉 메꿀 수 있는 방법 낱낱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부족한 연봉 경매로 채워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연봉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연봉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신다면 오늘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일반적인 아파트나 토지 경매를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셔도 낙찰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번에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부지 경매에 이어서 특수물건 중에 또 특수물건인 나홀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 즉 토지 경매인데요.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 즉 짓담한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 물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집합 건물인데 대지만 이상하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를 입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물건들은 원래 시초가가 5억이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20%, 한 1억이나 2억 정도밖에 안 갑니다. 입찰을 못 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만 제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특수물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제 먼저 이 특수물건 경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이해를 해야 되냐? 건축 허가와 소유권 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건축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사용승낙이라고 그러죠. 사용승낙만 받아도 건축 허가가 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주상복합 건물이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질 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처럼 건축주와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법리는 주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20세대 이상을 짓는 공동주택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와 동일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역시 소유권과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그 사업이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이면 100분의 80에 대한 소유권 정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 분양을 하실 때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일반 분양을 하려면 소유권을 확보하던가 최소한 매도 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되고 사용검사를 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꼭 소유권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지 위에 짓담한 건물이 경매에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건 뭐냐? 자, 이 토지를 내가 낙찰받으면 저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저 건물을 치울 수가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제일 고민이죠.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익히 법정지상권은 요즘 특수물건도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이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였다가 경매 또는 매매로 바뀌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논의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토지 위에 짓담한 건물이 있을 때 그 짓담한 건물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부터 확정을 지어야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건 토지 위에 짓담한 건물이 있다. 그럴 경우에 그 짓담한 그 건물의 상태가 가장 첫 번째 고민이 독립건물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건물이어야 됩니다. 독립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식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해서 오늘 강의를 드리는 건 5층 건물을 짓는 걸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5층 건물을 여러분 생각은 다 져야지 그게 독립건물이지 예를 들어서 1층만 졌다 또는 2층만 졌다. 이 경우는 여러분 생각은 독립건물이라고 당연히 생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례는 독립건물이면 최소 주벽, 그 다음에 기둥, 천장 요 세 개만 완성이 되면 독립건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같으면 1층만 주벽, 기둥, 천정이 쓰면 그거는 독립건물입니다. 다 독립건물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소유권이 누구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건물이 아니다. 주변 기둥, 천정이 쓰지 않았다. 즉 1층에 텃파기 정도에서 가림막 정도 해놨다. 이런 상태는 독립건물이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토지 낙찰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왜냐? 독립건물이 아니면 토지에 부합합니다. 토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토지를 여러분이 낙찰 받으시면 그 짓담한 것까지 다 여러분 소유로 그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문제는 1층이라도 완성돼서 주벽, 기둥, 천정이 완성돼서 독립건물로 됐을 때 그때의 소유권자는 또 누구냐? 이 대목에 대해서 속 시원히 법에 있으면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어디에 답이 있느냐?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대법원은 이때의 소유권자, 재료와 노력을 댄 수급인, 그러니까 공사업자죠. 쉽게 얘기하면 공사업자가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을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갑이 도급인, 이 사람이 뭐 토지 소유자라고 보고요. 이 사람부터 을은 누구냐? 수급인입니다. 수급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수급인인데, 자, 대법원 판례는 특약이 없다면, 즉 갑과 을,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이 건물을 완성을 하면 소유권이 도급인인 갑에게 있다, 이렇게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소유권은 을한테 있습니다. 을한테. 을이 비록 지금 주변기둥 천적해서 1층만 진 상태라고 해도 1층만 을이 짓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재산관계가 악화돼서 갑 소유의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재료 노력을 을이 됐다면, 특약이 없다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을입니다. 을. 그러면 어때요? 법정지상권은 성립을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적이 없거든요. 토지는 갑 소유고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꾸로 갑과 을 간에 특약을 맺어서, 이 건물은 도급인 소유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 건물 소유권은 이제 갑 소유입니다. 갑 소유. 그러면 이때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죠. 왜냐?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뭐가 성립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도급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도급인 소유로 한다라는 특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집 질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 집 한 채 짓고 10년 늙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놓은 게 후일을 대비해서 편해요? 특약을 맺는 거죠, 수급인한테. 이 건물은 도급인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혹시 낙찰,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낙찰로 잃어도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약간은 좀 방어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분석은 아닙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재료와 노력을 댄 수급인이 취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심화학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이제? 자, 을이 1층까지 했는데 병이 이걸 인수해서 이제 최종 5층까지 병이 완성을 한 겁니다. 최종 5층까지 해서 병이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도대체 을이 원시 취득하느냐, 병이 원시 취득하느냐,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 어떠냐면,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도 을이 취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죠. 병은 그럼 뭐냐? 나머지 4층을 줬어도 병은
을한테 공사대금 청구권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경우도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그런데 뭐 나중에 오늘 주제 중에 하나 여기서 나온 김에 더 살펴보면 이 건물이 일반 건물일 경우 하고 집합 건물일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집합 건물일 경우. 자, 집합 건물법이 19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5년부터 집합건물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집합건물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을 금지시키고자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집합건물법이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나는 지어진 건물이다. 그러니 나는 집합건물법과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사후에 집합건물법이 시행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이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느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뭐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각 뭐 층별로 또는 층의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을 여러분이 알면 집합 건물 권리 분석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합 건물이 성립하는 시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점, 달리 말하면 뭐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 성립하는 시점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변천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2013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2013년도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예전에는 이게 설계가 5층으로 건물이 됐다는 걸 가정합니다. 설계가 5층으로 되면 예전 판례는 어떻게 됐냐면 구분행위라고 합니다. 구분행위가 있고 플러스 구분행위 플러스 완성입니다. 설계대로 완성. 구분행위 플러스 완성입니다. 그럼 구분행위는 뭐냐? 이거는 내가 집합건물로 아예 허가 받을 때 아예 집합건물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집합건물로 분양을 했으면 구분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설계 층수대로 최소 5층이면 5층까지 주벽, 기둥, 천정이 완성돼야 됩니다. 완성되고 나서 예전 판결은 여기에 플러스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의 등록까지 돼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집합 건물이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 이후부터 그래서 대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이거를 당겼습니다. 어떻게 했다? 이제는 구분행위, 완성, 등록까지인데 지금은 이제 등록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즉 구분행위가 있고 완성만 되면 그거는 그때로부터 이제 집합 건물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일반 건물은 을이 1층까지 짓고 병이 5층까지 설계대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병이
자기가 등기를 하면 뭐 병거죠. 근데 이거 등기를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 나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죠. 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든가 하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등기 안 된 미완성 건물이 있을 때가 오늘의 주제고, 그럴 때가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겁니다. 뭐 등기돼 있으면, 병으로 등기돼 있으면 병이 취득자니까 법정지상권 당연히 없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반 건물은 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취득하는데, 집합 건물은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면 을인데, 집합 건물이면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완성한 병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건물은 을인데 집합 건물은 완성자가 취득한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률 지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 지식. 자, 그럼 한번 권리 분석 해볼까요, 이제? 자, 5층까지 일반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거예요? 일반 건물이면 을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 어때요? 없는 거죠. 갑소유가 아니니까. 갑소유가 아니니까. 갑소유일 때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어떨까요? 완성됐습니다. 완성되면 이제 병이 취득하죠. 근데 집합 건물은 어때요? 이제 완성되면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완성되면 분리해서 처분이 금지됩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도 동일인 소유가 아니죠. 역시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까 요 기본적인 사항만 아시면 뭐 전혀 고민할 게 없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이 토지를 일단 내가 낙찰 받는 건데, 집담한 건물에 토지를 낙찰 받는데, 아니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아니 토지에 대해서 변호사님 유치권을 주장을 하겠답니다.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치권? 어떨까요? 유치권이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권리 분석입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못하면 괴롭죠. 유치권 행사하면. 응? 이때 유치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을이 갖고 있는 건 건물에 대한 자기 권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완성한 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낙찰받은 여러분은 뭡니까? 낙찰받은 여러분은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다? 이런 경우에 거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의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근데 재료와 노력을 이 특약으로 갑과 을이 완성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누구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갑 겁니다. 이때는 어떻다? 이제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입니다. 근데 저당권이 뭐 설정됐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자, 임의경매는 어떨까요? 임의경매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에 이렇게 주벽, 기둥, 천정이 완성이 안 됐어도 일반인들이 볼 때 최소한 뭐 터파기를 해서 또
표지라도 갖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아, 여기에 5층짜리 건물이 건축이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동일인 소유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라고 하면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은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물건 낙찰받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뭘 주장하고 싶냐면 법정지상권 다시 보기, 이렇게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이 토지를 낙찰받아서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이라고 해서 낙찰받아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벌벌벌 떱니다. 아, 이거 사서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다 권리 분석하죠? 그러면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얼마면 살 수 있어요? 대부분 5억 이하입니다. 5억 이상 낙찰되는 경우는 없죠. 5억, 이 5억이면 나홀로 가서 이거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거 누구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망한 걸까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저는 경매하시는 여러분이 법정지상권 비틀어 보기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그러면 낙찰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갑을 상대로 건물 철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법정지상권도 치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치료를 법원에 뭘 내는 거죠?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치료, 땅 사용료를 갑한테 어떻게 받아요? 나는 5억에 취득했지만 10억짜리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로 보통 3, 4% 정도 치료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5억에 받았으니까 6에서 8%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수익률 6에서 8% 제시하면 아마 몇 조 원 들어올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자, 돈을 그럼 갑이 없어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이런 걱정하시죠. 만약에 그 갑이, 건물 소유자인 갑이 2년 동안 지급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한테 2년 동안 치료, 법정지상권에 따른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급할 게 있습니까? 뭐 5억 투자해서 연 6%에서 8% 계속 뭐 임대 수익, 임대 자동으로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돈 안 내면 법정지상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건물 소유자지만 자기가 이 짓담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땅까지 이렇게 경매에 나왔는데 치료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년만 버티시면 다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5억에 취득해서 예를 들어서 6에서 8% 수익을 낼 때 세금 낼까요? 참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세금도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6에서 8%는 여러분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물건은 절대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한번 투자하실 것도 고민을 해보시라. 자, 근데 그런 특약이 없다. 그러면 을소유입니다. 일반 건물은 을소유면 법정지상권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낙찰받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건물 철거 소송,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 부지를 나한테 인도해라. 그리고 네가 철거해서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를 얼마로 내라.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양쪽으로 봐도 사실은 뒷담한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 아니, 건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뒷담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장애 사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성립 안 하면 뭐 좋죠. 성립 안 하면 10억짜리 5억에 사버리니까 그 건물 때문에 사서 소송해서 부셔버리면 그만입니다. 굉장히 좋죠. 다만 일반인들은 이런 법에 대한 확신이 없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판을 했고 알면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법정지상권 뭐 얼마나 쉽습니까?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한 그 뒷담한 건물이 있는 땅, 요거 경매에 나왔을 때 한번 잘 권리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권도 말씀드렸고 성립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나온 김에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의 주제가 뭐 이 부족한 연봉 경매라 채워라지만 결국은 유치권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잠깐만 벗어나서 을이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1층 진 을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 이건 이제 잠깐 주제가 벗어나는데, 갑이 을한테 건물을 발주를 했는데 을이 1층까지 졌어요. 그런데 나는 을한테 2층까지 짓는 돈을 다 줬습니다. 을한테 돈을 다 줬어요. 2층까지 짓는 돈. 1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과기성이라고 그러죠. 기성고를 넘어서 줬다. 그러면 그 누구 소유죠? 내가 돈을 댄 자가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갑소유입니다. 그런데 실은 을이 안 짓고 누가 졌다? 하수급인이 졌고 을이 하수급인한테 돈을 안 줍니다. 안 줬어요. 자, 이 경우 하수급인이 갑작스레 여러분들한테 건물 땅 소유자한테 나 유치권 행사하겠다. 환장하죠. 나는 수급인한테 돈 다 줬는데 갑작스레 이 하수급인이 나타나서 아니 나보고 유치권 행사를 하니 어찌할까요? 답답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상식하고 안 맞죠? 여러분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즉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으려면 이 유치권은 만고불변의 권리가 아닙니다. 도급인하고 수급인이 서로 특약을 맺어서 역시 유치권 발생 안 해! 이렇게 특약을 맺어버리면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건축주, 만약에 여러분이 집 한 채 진다, 이 경매를 떠나서, 물론 이것도 경매 분석을 또 할 겁니다만, 경매를 떠나서 집 한 채 진다고 할 때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놓는 게 좋을까요? 안 해놓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변호사님, 유치권 특약하면 그거 시공사가 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강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적정 이익을 보장해서 발주를 하는데 유치권 배제 특약한다라고 해서 시공자 안 온다? 그거에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저는 동의 못합니다. 꼭 공사도급 계약할 때 유치권 배제 특약도 하나 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경매로 만약에 이거를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거다? 이 하수급인이 이거 갑 소유 토지와 갑이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갑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안 줬다. 그럼 을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제 갑이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라고 했더니 하수급인이 갑작스레 에이 나 유치권이 있습니다 라고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게 없기 때문에 이 하수급인은 누구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면 건물 소유자인 갑이나 을한테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지 땅을 낙찰받은 여러분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점 절대로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땅을 낙찰받은 거지 건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 건물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도저히 이번에 아산에서 건물 하나 쓰러진 게 있죠. 이렇게 무너진 게 있습니다. 기울어서. 그거 왜 그럴까요? 뻘인데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다. 이러면 땅에 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물론 또 내가 점유해야 되고 다 요건을 갖춰야 되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땅에 대한 공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건 매트 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매트 하나 기초 치면. 그래서 땅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자, 집합 건물이 됐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분 행위가 있고 완성이 되면 이 다음부터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 자, 완성되면 이 다음부터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해서 대지와 건물의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구분 행위가 있고 완성이 된 이 완성이라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다 지어지고 배관 조경까지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계가 5층이다. 그럼 5층까지 천정, 기둥, 주벽 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춰지면 그때는 집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집합 건물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위에 집합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대지, 토지 소유권 또는 대지권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살피셔야 되냐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이렇게 구분 행위가 있고 완성이 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단 규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금지되고 나면 그 토지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을 했는데 이미 구분 행위가 있고 완성이 된 상태 하에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또 신탁 등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물건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싸도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도. 왜냐? 구분행위가 있고 완성돼서 설계도대로 완성이 되면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분리처분 금지에는 꼭 이전 등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다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토지, 그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가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낙찰을 받아도 그 토지 소유권,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건물이냐 집합 건물이냐, 즉 건축 허가를 집합 건물로 받았느냐 일반 건물로 받았느냐 살펴보시고, 또 분양 행위, 이 건축주가 분양을 집합 건물로 분양을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 그 건물이 저당권 설정 시점에 설계도대로 5층 또는 10층이면 10층까지 천정기둥 주벽, 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여기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차단,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어서 차단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배관공사까지 뭐 완벽하게 다 안 이루어져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당권 설정 시점 또는 신탁등기, 경매를 집어넣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구분행위,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이후, 즉 구분행위와 완성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아니 신탁등기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경매에 나온다면 절대로 취득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효다. 그걸 취득하면 소유권은 취득 못하고 결국 나한테 배당받아간 사람한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배당받아간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귀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권리 분석 잘못해서 허공에 날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법,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어려운 법리 아닙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냐?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냐? 이걸 분석을 먼저 하는데, 독립건물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독립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토지에 부합된다. 독립건물은 뭐다? 주변, 기둥, 천정만 완성되면 된다. 그래서 비록 5층짜리 건물이지만 1층까지만 지어도 독립건물로서 소유권이 누군지를 따져야 된다. 그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자, 원시취득자는, 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재료와 노력을 들인 수급인이다. 공사업자다. 여기서는 을이다. 그런데 도급인한테 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도급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1층 얘도 을도 부도나고, 그 다음에 병이 나머지를 5층까지 다 완성했어도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일반 건물은 역시 여전히 을이 원시 취득을 하고, 다만 병은 을한테 공사대금 달라고 할 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틀리다. 만일 이 건물이 이렇게 구분행위해서 집합 건물, 허가가 되고 분양이 돼서 집합 건물로 되면 최종 완성자, 여기서 병, 최종 완성자가 원시 취득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뭐 어려운 법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축 집담한 건물 부지, 또 대지권, 집합건물 대지권, 특수물건이니까
잘 권리 분석하셔서 정말 부족한 연봉 경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동산 경매 솔직히 좀 익숙하긴 하지만 내가 좀 직접 발로 뛰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부터 10까지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앞으로 저희 RTA는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